입니다라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영원한 가치가 적혀 있었죠. 매일 같은 시간 식사, 같은 시간 취침, 그리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감시의 눈길. 이곳은 고급 실버타운인가 아니면 화려한 감옥인가. 이옥순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잘 정돈된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했지만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죠. 입주한 지 3개월, 아직도 이곳이 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이 앉았던 식탁 의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죠. 혼자 마시는 커피는 항상 쓴맛이 강했습니다. 이 씨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집안을 정리하고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가끔 마트에 가는 것이 전부였죠. 남편과 함께했던 저녁 산책도 주말마다 즐겼던 영화관 나들이도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들 준영은 해외 주재원으로 있어 자주 볼 수 없었고 변호사인 딸 민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전화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씨의 외로움을 달랠 수 없었죠. 민지는 종종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혈압약을 제때 드셨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모든 대화가 걱정으로 시작해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민지의 제안으로 고급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던 날, 이 씨는 창문을 열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집의 공기를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벽에 남은 액자 자국들, 문짝에 새겨진 손주들의 키 성장 표시, 현관 앞 신발장에 아직 남아있는 남편의 구두. 모든 것이 이 씨의 인생이었죠. 집 정리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 때마다 그의 채취가 느껴졌고 오래된 책장 뒤에서는 잊고 있던 사진첩이 나왔어요. 결혼식 날 새신랑의 긴장한 표정, 첫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던 모습, 은퇴 기념 여행에서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세월이 역류하는 듯했죠. 그러다 발견한 작은 일기장, 남편이 매일 이 씨에게 쓴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씨의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적어놓은 메모,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는 자신이 이 씨의 인생의 우산이 되고 싶다는 바람, 아픈 이 씨를 간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고백.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랑으로 가득한 기록이었어요. 그날부터 이 씨도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좋아하던 단골 빵집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 베란다 화분에 심은 상추가 자라 남편이 좋아하던 상추쌈이 생각나 혼자 눈물 흘렸던 순간 옛 앨범을 보며 그리워했던 마음 등을 편지에 담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옆에 없었지만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함께 있는 것 같았죠. 이사 전날 이 씨는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며 매일 오갔던 길,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쳤던 교실,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을 풍경들이었어요. 이 씨는 담임을 맡았던 반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늘 장난치던 철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영미, 책을 너무 좋아해 쉬는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던 민호. 한 명 한 명이 이 씨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퇴직할 때 받았던 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보낸 편지에는 이 씨 덕분에 꿈을 찾았다는 감사의 말, 이 씨가 인생의 멘토라는 고백들이 가득했죠.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이 다시 한번 가슴을 채웠습니다. 오랜 이웃인 김할머니는 이 씨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동네에서 누구보다 다정했던 이 씨가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매주 목요일 함께 다니던 요가 교실, 봄마다 같이 심었던 옥상 텃밭의 채소들. 그동안의 일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김할머니는 언제든 놀러 오라며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인생의 작은 지혜였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당일 민지는 어머니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최신식 시설과 24시간 의료 서비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이제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다고 말했죠. 이 씨는 딸의 안심한 표정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민지의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늘 무거웠던 딸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명찰을 단 젊은 여성 직원이 이 씨를 실버힐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죠. 너무 완벽하게 훈련된 표정, 너무 정형화된 환영 인사.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씨의 방은 햇살이 잘 들어오는 3층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지만 그 풍경은 이 씨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정돈된 풍경, 너무 계획적으로 배치된 꽃들. 이 씨의 옛집 마당에 있던 자연스럽게 자라던 들꽃들이 그리웠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 이 씨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어요. 새 침대, 새 가구, 새 커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이 씨의 삶을 담고 있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골랐던 소파도,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도, 오래된 닭이 세트도 없었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은 몇 개의 상자에 담겨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이 씨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찻집에서의 밤보다 더 외로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 모든 것이 이 씨를 더욱 고립시켰죠.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시설 규칙을 설명했어요.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외출은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방문객은 지정된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직원은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규칙이니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씨는 가슴 한켠이 불편했어요. 마치 자유를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동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온 삶이 이제는 규칙과 시간표로 통제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직원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태도. 이 씨는 갑자기 학생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던 교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규칙을 배우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복도를 뛰어다니던 활기찬 아이들, 수업 시간에 눈을 반짝이며 손을 들던 학생들, 졸업할 때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던 순간들.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이 씨를 환자나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복도를 걷던 중 이 씨는 화려한 로비의 창가에 앉아 있는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이 씨와 같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약간의 두려움, 혼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 윤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이 씨보다 2살 많은 76세였습니다. 입주한 지 6개월 되었다고 했지만 아직도 적응 중이라는 말에 이 씨는 미세한 위안을 느꼈어요. 적어도 이 낯선 곳에서
같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윤서는 이 씨에게 이곳 커피는 맛이 없다며 바깥에서 사온 원두를 몰래 내려 마신다고 속삭였어요. 이런 작은 반항 같은 이야기가 이 씨에게 묘하게 위로가 되었죠. 이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만의 작은 자유를 지키려는 윤서의 모습이 이 씨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창밖 풍경, 서로의 침묵이 주는 위로가 있었어요. 이 씨는 문득 작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말하지 않았죠. 이곳은 정말 새로운 삶의 시작일까?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일까? 매일 같은 시간 식사, 같은 시간 취침, 그리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감시의 눈길. 이 화려한 우리 안에서 이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아침, 이 씨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집 앞 은행나무에 둥지를 틀었던 참새 가족이 그리웠죠.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잠을 설쳤어요. 남편이 사용하던 오래된 알람 시계 대신 벽에 걸린 새하얀 시계가 낯설게 느껴졌죠. 이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정원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35년 살았던 집의 작은 마당에 자라던 들꽃들이 문득 생각났죠.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소박한 텃밭도 떠올랐습니다. 7시가 되자 복도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규칙적인 노크 소리와 함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죠. 아침 식사 시간을 알리는 안내였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같은 층에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 방에서 나왔어요. 이 씨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체념한 눈빛, 그저 일과를 따르는 듯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죠. 문득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저 표정이 언젠가 자신의 것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식당은 호텔처럼 깔끔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씨는 집에서 마시던 커피 향기가 그리웠죠.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베란다에 앉아 마시던 그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 배식대 앞에서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미리 정해진 메뉴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평생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직접 요리해 먹던 사람에게 이런 방식은 낯설기만 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윤서였어요. 윤서는 이 씨 옆자리에 앉아 반갑게 인사했죠. 이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작은 목소리로 이곳의 이모저모를 알려주었어요. 직원들이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들, 그리고 소소한 자유를 지키는 방법까지. 이 씨는 마치 학교에 첫 등교한 날 친구를 사귀는 기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가져온 작은 상자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씨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상자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급히 다가가 직원에게 상자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개인 물품은 규정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복도에 물건을 두면 안 되고 벽에 못을 박을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안전과 청결을 위한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자신의 물건조차 마음대로 둘 수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죠. 평생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꾸며온 사람에게 이런 제약은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이 씨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화분을 꺼냈어요.
창가에 놓으려는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화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벌레가 생길 수 있고 흙이 바닥을 더럽힐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처음으로 반박했어요. 이 화분은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돌봐온 것이라고, 마지막 남은 추억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직원은 규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예외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가슴에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분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함께 보낸 시간, 서로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연결고리였죠. 이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너머로 바깥 세상이 보였어요. 마음은 저 너머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몸은 이 화려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듯 했죠. 저녁 식사 시간, 이 씨는 다시 윤서를 만났습니다. 윤서는 이 씨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이 씨가 화분 이야기를 하자 윤서는 작은 비밀을 알려주었죠. 자신의 방 옷장 맨 윗칸에 몰래 작은 화분을 키우고 있다고, 검사가 있는 날에만 잠시 화장실에 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반항의 이야기에 이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윤서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내일 특별한 계획이 있다며 함께 하자고 제안했죠. 이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답답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라고 모두가 활동실로 향할 때 윤서는 이 씨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향했어요. 비상구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나가는 길이었죠. 이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수업을 빼먹던 그때처럼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건물 뒤편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바깥에서 사온 빵과 커피였죠. 윤서는 자신의 아들이 몰래 가져다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햇살 아래 앉아 바깥 음식을 나눠 먹는 단순한 행위, 그것은 이 씨에게 잊고 있던 자유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어요. 통제된 식단, 정해진 메뉴,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식사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음식을 먹는 작은 자유. 윤서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작은 저항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완전한 자유는 없어도 마음의 자유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했죠.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아이들에게 자유와 창의성의 가치를 가르쳤던 교사로서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이 씨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을 찾아 헤매던 중이었죠. 윤서는 재빨리 빵 봉지를 가방에 넣고 이 씨에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다가와 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물었죠. 윤서는 머리가 아파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왔다고 대답했고, 이 씨도 친구를 걱정해 함께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안으로 걸어가는 내내 이 씨는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이 씨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이 생각보다 답답하다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이 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조금만 지나면 편안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이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끊은 후 이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복도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취침 시간을 알리는 신호였죠. 잠시 후 직원이 방문을 열고 소등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이 씨는 아직 읽던 책이 남았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건강을 위한 규칙이라며 조명을 꺼버렸어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이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지, 이 통제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지.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항상 웃는 얼굴을 강요받는 압박감,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평가되는 느낌. 이 씨는 이것이 보호인지 감시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살던 집의 소박한 행복이 그리웠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외로웠지만 그곳에서 이 씨는 적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원하는 책을 읽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이 씨는 침대 밑에 숨겨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남편의 얼굴을 더듬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항상 자신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남편이라면 이 속박된 환경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았을 거라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아래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의 삶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존엄성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윤서가 말한 것처럼 작은 저항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그날 밤 이 씨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남편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거닐던 꿈이었어요. 둘은 손을 잡고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통제 없이. 꿈에서 깨어난 이 씨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에 다짐했어요. 오늘도 나는 나로 살아가겠다고. 누군가의 통제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이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의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싸움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주 3개월이 지난 어느 아침, 이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듯했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어요. 실버타운에 온 이후 웃는 날보다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울리는 방송, 같은 메뉴의 식사, 같은 얼굴의 직원들. 모든 것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씨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씨는 매일 밤 그 상자를 꺼내 남편의 사진과 편지, 옛집 사진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죠. 직원들이 모르게 숨겨둔 작은 보물 상자였어요. 상자 속 사진 한 장, 함께 살던 집 마당에서 남편과 찍은 마지막 봄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씨가 좋아하는 진달래를 가득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곳에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도 윤서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둘은 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서로의 불만을 나누고 작은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이었죠. 윤서는 이 씨에게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낮 프로그램은 원예 수업이었어요. 직원이 가져온 작은 화분에 꽃을 심는 활동이었죠. 이 씨는 남편과 함께 가꾸던 화분이 생각나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화분은 여전히 창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어요. 원예 강사는 모든 노인들에게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 쉬운 단어를 골라 사용했죠. 이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윤서가 이 씨에게 다가왔어요. 저녁 8시에 비상구 앞에서 만나자고 속삭였죠.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켠에 작은 설렘이 일었어요. 오후에는 아들 준영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준영은 화면으로 남아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싶어 했죠. 이 씨는 괜찮다고 모든 것이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영은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준영이 손주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주었어요. 학교 운동회에서 상을 받은 모습이었죠. 이 씨는 손주의 얼굴을 화면 속으로 만지며 그리움에 젖었습니다. 직접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제 그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통화를 마친 후 이 씨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투명한 벽이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같은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 씨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어요. 옆에서 윤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씨는 괜찮다며 미소 지었죠. 식사를 마친 후 모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시계만 바라보며 8시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시간이 되자 조용히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죠. 비상구 앞에서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윤서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씨는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구를 통해 조용히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여느 때처럼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아무도 두 노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지만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윤서는 이 씨의 손을 잡고 실버타운 뒤편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보였죠. 언덕에 도착한 윤서는 가방에서 작은 담요를 꺼내 땅에 펼쳤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과 작은 안주를 꺼냈죠. 이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했어요. 달빛 아래 두 노인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한 모금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이 씨의 얼굴에 홍조가 돌았어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자유로움이었죠. 윤서는 술잔을 들고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식들의 권유로 이곳에 왔지만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이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교사로서 보람찼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느끼는 상실감과 무력함까지 평소에는 꺼내지 못했던 진심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잔을 비우며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 보던 친구가 언젠가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죠. 윤서는 이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자고, 끝까지 존엄성을 잃지 말자고 약속하자고 했어요. 이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을 향했어요. 실버타운 경비가 야간 순찰 중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죠. 경비는 이 시간에 외출은 규정 위반이라며 즉시 건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 잠시 별을 보고 싶었다고, 금방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경비는 단호했습니다. 규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즉시 돌아가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윤서와 헤어지며 이 씨는 오늘 밤이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어요. 윤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이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본 별들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삶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아직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침대 밑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찾아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윤서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이 씨는 직원에게 윤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죠. 이 씨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오전 내내 윤서를 찾아다녔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다른 노인에게 물어보니 윤서가 아침에 갑자기 아파서 의무실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의무실로 향했어요. 그러나 의무실 앞에서 직원이 이 씨를 막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죠. 이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윤서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며 잠시만 보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직원은 규정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실버타운을 방문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보러 오는 날이었죠. 이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맞았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선물 꾸러미를 건넸어요. 손주가 그린 그림과 좋아하는 과자였죠. 이 씨는 손주의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민지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생활을 물었어요. 이 씨는 모든 것이 좋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씨가 윤서 이야기를 하자 민지는 노년기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이 씨가 실버타운의 규칙과 통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민지는 그저 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이 씨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신의 진심을 딸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날 저녁 이 씨는 윤서의 방 앞을 서성였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 씨는 침대 밑 상자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남편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할까요?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윤서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죠. 심장에 문제가 생겨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제까지 함께 별을 보던 친구가 오늘은 중환자실에 있다니. 이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부터 이 씨는 매일 윤서의 소식을 물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죠. 가족이 아니면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점점 이 씨의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말수도 줄고 식사량도 감소했죠. 유일한 친구를 잃은 상실감과 더불어 언제든 자신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즈음 실버타운에서는 새로운 공지가 내려왔어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추가 서비스 요금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 씨는 처음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추가 비용 조항들, 일방적으로 변경 가능한 규정들, 모든 것이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실버타운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이 씨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죠. 저녁이 되자 이 씨는 용기를 내어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윤서가 있는 병원 정보를 알고 싶다고 당당하게 요청했어요. 직원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 씨의 단호한 태도에 마지못해 병원 이름만 알려주었죠. 방으로 돌아온 이 씨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위치, 방문 방법, 그리고 근처의 작은 원룸들까지. 이 씨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단단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거울 앞에 선 이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고, 나이 들었다고 삶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그 결심이 이 씨를 완전히 다른 여정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윤서를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 이름을 알게 된 이상 반드시 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실버타운에서는 외출 신청을 해야 했기에 이 씨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실에서 담당 직원은 외출 사유를 물었어요. 이 씨는 개인적인 용무라고만 대답했죠. 직원은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며 민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인인 자신이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결국 이 씨는 외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이 씨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계, 그곳은 이제 더욱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 씨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어요. 습관처럼 윤서의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빈자리였죠.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윤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이 씨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어요. 그날 밤 이 씨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의 상황과 병원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하며 실버타운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죠. 이 씨가 계속해서 답답함을 호소하자 민지는 노년기 우울증일 수 있다며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자신의 진심이 질병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전화를 끊은 후 이 씨는 오랜만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0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감정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준영에게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이지만 혹시 그가 이해해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준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으로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실버타운의 감시와 통제, 윤서와의 우정과 그녀의 병환,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까지.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죠. 준영은 어머니의 말에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외에서 당장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민지와 상의해보겠다는 말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 씨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윤서가 입원한 병원 근처의 원룸 정보, 전세 계약 방법, 그리고 실버타운 계약 해지 조건까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에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했어요. 이 씨의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부족했죠. 연금으로는 당장의 생활은 가능했지만 새 출발을 위한 큰 금액은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 이 씨는 식당에 가지 않고 방에 머물렀어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곧 직원이 방문해 식사를 권했지만 이 씨는 체한 것 같다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직원의 시선이 이 씨의 노트북에 머물렀어요. 화면에는 원룸 정보 페이지가 열려 있었죠.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나갔지만 이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감은 적중했어요. 저녁 무렵 관리자가 이 씨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딸 민지에게 연락했다며 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민지의 말을 전했어요. 이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자신의 사생활마저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실버타운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어머니의 이상행동이 걱정된다고 말했죠.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분노를 표출했어요. 이 씨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자신의 결정권을 존중해달라고 실버타운을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지는 놀라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어요. 노년기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며 의사 상담을 강력히 권했죠. 이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감정이 질병으로 치부되는 순간 딸과의 관계에도 깊은 균열이 생겼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이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결정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없다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이 씨는 또다시 외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검진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어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의료 목적의 외출은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마침내 외출 허가를 받은 이 씨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 날, 이 씨는 택시를 타고 윤서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실버타운 밖으로 나온 기분이 신선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 씨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윤서의 상태가 어떨지, 자신을 알아볼지 걱정이 되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윤서의 병실을 물었지만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유일한 친구라며 잠시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5분만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이 씨는 방호복을 입고 소독 절차를 거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윤서의 침대 앞에 섰을 때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된 윤서는 이전의 활기찬 모습과 달리 너무나 약해져 있었어요. 이 씨가 조심스레 윤서의 손을 잡자 윤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 씨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이 씨는 눈물을 참으며 용기를 내어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죠. 실버타운을 나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윤서와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바람을. 윤서는 힘겹게 이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이 씨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죠. 나 대신 자유롭게 살아줘. 그것이 윤서의 마지막 부탁이자 이 씨에게 주는 용기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병원을 나오며 이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실버타운으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죠. 작은 원룸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공간을 찾고 싶었습니다. 중개사는 노인이 혼자 집을 구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어요.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설명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이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그럼에도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집을 몇 군데 소개받아 주소와 연락처를 메모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이었죠.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이 씨는 창밖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이들. 그 평범한 일상의 자유가 그토록 그리웠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하자 직원이 이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예정보다 늦었다며 다음부터는 정확한 일정을 지켜달라고 말했어요. 이 씨는 무언가 대꾸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죠. 방으로 돌아온 이 씨는 침대 밑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 모아둔 현금도 확인했죠. 연금 수급일마다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충분치 않았지만 새 출발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이 씨는 또다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서였어요. 실버타운을 나와 독립적으로 살기로 했다고 그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죠. 민지는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하다며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남편이 먼저 떠난 후에도 혼자 생활해왔다고. 이제 와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프다고 말했죠. 대화는 결국 다툼으로 번졌어요. 민지는 어머니가 고집을 부린다며 화를 냈고 이 씨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딸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죠. 전화는 서로의 상처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씨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창밖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했죠. 옷가지와 생필품, 남편의 사진과 일기장, 그리고 현금. 모두 작은 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 시간, 이 씨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직원들과 대화했고 다른 노인들과도 어울렸죠. 아무도 이 씨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이 씨는 잠시 쉬러 방에 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서였죠. 비상구의 위치,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야간 경비의 순찰 시간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 씨는 두통이 있다며 음식을 방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원은 의심 없이 허락했죠. 방으로 돌아온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저녁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 10시 소등 시간이 되자 복도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이 씨는 침대에 베개로 사람 형체를 만들어 놓고 미리 준비한 가방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였죠. 비상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나아가면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운 삶. 이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비상구 손잡이를 밀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이 씨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이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실버타운의 높은 담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이 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는 어두운 밤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었어요. 한 손에는 작은 가방,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실버타운의 담장을 넘어 자유를 찾은 이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죠. 밤새 걸어 도착한 곳은 오래된 모텔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지내기로 하고 방을 잡았어요.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불빛 속에 자신의 새로운 삶이 있다고 믿었죠.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리 알아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오래 살았던 동네 근처에서 작은 집을 구하고 싶었죠. 거리를 걷는 동안 이 씨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정해진 일정도, 통제된 생활도 없었어요. 비록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감정이라 소중했죠. 중개소에 도착한 이 씨는 원하는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 작은 원룸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중개인은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이 씨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이 씨는 세 곳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본 작은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어왔고 무엇보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죠.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이 씨는 새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방에 홀로 서서 이제부터 이곳이 자신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실버타운의 호화로운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이 씨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첫 할 일은 생필품을 사는 것이었어요. 근처 마트에서 간단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했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 쇼핑을 하는 일이 이렇게 설레고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지와 준영이었어요. 아마도 실버타운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했죠. 하지만 이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설명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이 씨는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건강을 생각해 자주 먹지 않았던 음식이었죠.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이 씨는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74세에 혼자 도망쳐 나와 라면을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우스웠죠. 밤이 깊어갈수록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죠. 실버타운에서도 결국 혼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 씨는 놀라 일어났어요. 조심스레 현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밤새 어머니를 찾아 헤맸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문을 열자 민지는 안도와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종 신고까지 했다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씨는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결정은 변함없었죠. 민지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냐고 물었어요.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했는지, 자신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윤서와의 약속, 자신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바람까지. 민지는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런 작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실버타운으로 돌아가자고, 아니면 민지의 집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죠.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생각보다 단호한 어머니의 태도에 민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어린아이 취급했는지 깨달았을까요? 긴 침묵 끝에 민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고 주말에 준영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죠. 이 씨는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민지가 떠난 후 이 씨는 새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근처 공원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 씨는 작은 행복을 느꼈죠. 벤치 반대편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잠시 후 그 여성이 이 씨에게 말을 걸었죠. 여기 자주 오냐고 물었어요. 소박한 질문이었지만 이 씨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소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이 동네에서 15년째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 씨는 자신이 막 이사 왔다고만 간단히 말했죠. 두 사람은 날씨와 공원의 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이 씨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소희가 근처 경로당 모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어요. 원한다면 함께 가자고 제안했죠. 이 씨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그것은 이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으로 걷는 길이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 날, 이 씨는 주변 편의시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까운 병원, 마트, 버스 정류장 위치까지 혼자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메모해 두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아온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꼼꼼함이었죠. 오후에는 윤서가 걱정되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능하면 빨리 방문하고 싶었지만 당장은 자신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이 되자 약속대로 민지가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가져와 준영과 화상 통화로 연결했어요. 드디어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민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준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대화는 민지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미리 상의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이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시간이었어요. 이 씨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당당하게 말하는 순간이었죠. 실버타운에서는 매일 감시받고 통제받고 어린아이처럼 취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0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은 감옥과 다름없었다고 덧붙였어요. 이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윤서와의 우정, 그녀의 병상 방문, 그리고 윤서가 자신에게 남긴 나 대신 자유롭게 살아줘라는 마지막 부탁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 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시설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결정권이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이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담겨 있었어요. 민지와 준영은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신들이 너무 보호하려다 오히려 어머니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듯 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할지 여전히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준비해온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계산, 근처 병원 위치, 비상시 연락망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해둔 노트였어요. 이 씨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 법도 알고 있으니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단호한 모습에 자녀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고 민지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매일 안부 전화, 주기적인 방문,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 이 씨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을 이해했고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죠. 비록 완전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시작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이 씨는 윤서를 만나러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진심으로 걱정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죠. 병원에 도착한 이 씨는 윤서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미였어요. 이 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죠. 윤서의 병실로 향하는 길, 이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윤서의 가족이 자신을 만나길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버타운에서 함께 규칙을 어겼던 친구, 가족들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의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열었어요. 이 씨가 자신을 소개하자 그는 의외로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니가 종종 이 씨 이야기를 했다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병실 안 윤서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이 씨를 보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씨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말이 오갔지만 대부분은 눈빛만으로 전해졌죠. 이 씨는 자신의 탈출 이야기, 새 집에서의 생활, 그리고 소희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었어요. 윤서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 씨는 응원과 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윤서의 병실을 나오며 이 씨는 무언가 다짐했습니다. 윤서가 건강해지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씨는 문득 실버타운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서의 물건들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특히 그녀가 아끼던 사진첩과 책들.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실버타운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이 살던 곳이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이 이 씨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은 이옥순 씨가 갑자기 어디로 가셨었냐며 모두가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않기로 했으며 윤서의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관리자에게 연락한 후 이 씨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죠. 잠시 후 온 관리자는 이 씨에게 계약 해지 절차와 위약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서의 물건은 가족만 찾아갈 수 있다고 거부했어요. 이 씨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다른 직원이 다가와 쪽지를 건넸어요. 윤서 씨의 아들이 어제 다녀갔으며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쪽지에는 윤서 아들의 연락처와 함께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서가 자신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실버타운을 떠나는 이 씨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비록 윤서의 물건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연결고리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오랜만에 홀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문득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씨는 남편에게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 씨는 남편이 자신의 선택을 응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홀로 있는 집안의 적막이 이 씨를 감쌌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버타운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그리워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곳에서의 억압된 일상이 떠올랐죠. 통제된 일과 존중받지 못하는 대우, 감시와 규칙. 이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자유의 삶이라고. 실버타운의 화려한 감옥보다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이 작은 공간이 진정한 집이라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이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소희가 알려준 경로당에 가보기로, 윤서의 아들에게 연락해보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어둠 속에서 이 씨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 그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씨는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 씨의 진정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이 씨는 소희와 함께 단지 앞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노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만나 함께하는 산책은 이제 이 씨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죠. 소희는 이 씨에게 동네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 경로당 봄 소풍 계획, 그리고 다음 주 열리는 동네 축제까지. 이 씨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요즘 딸과 연락은 잘 되냐고.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의 거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죠. 민지는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초반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어제는 주말에 방문하겠다고 했죠. 이 씨는 그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작은 베란다를 정리했어요. 얼마 전 소희에게 받은 화분에 물을 주며 문득 남편과 함께 가꾸던 화분이 생각났죠. 그 화분은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가져갔지만 결국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오후 윤서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 씨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윤서와 함께 할 시간이 다시 생길 거라는 희망, 그것은 이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통화 중 윤서의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 후 갈 곳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씨와 가까이 지내길 원한다고 했어요. 혹시 근처에 방을 구할 수 있을지 물었죠.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윤서가 원한다면 이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윤서의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 보겠다며 이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이 씨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좁지만 두 사람이 지내기에 충분했어요. 윤서와 함께라면 외로움도 덜할 것이고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실버타운에서 서로에게 했던 약속,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지가 방문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놀란 듯 했어요. 한 달 사이 집이 훨씬 아늑해졌다고 말했죠. 벽에 걸린 작은 그림들, 책장에 정돈된 책들, 창가에 놓인 화분들. 이 씨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민지는 새삼 감동한 듯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민지가 가져온 상자를 내밀었어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 씨가 오랫동안 찾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시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이 씨가 교사 시절 받았던 학생들의 편지까지. 이 씨는 놀란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할 때 버려질 뻔한 물건들을 몰래 챙겨두었다고. 어머니에게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죠.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민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걱정만 앞세웠다고 고백했어요. 이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 시간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준영이 보낸 것이라고 말했죠. 이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준영의 편지에는 어머니의 용기에 대한 존경과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휴가를 내어 한국에 올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죠. 이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민지는 이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냐고 궁금하다고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윤서와 함께 살 계획, 경로당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씨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죠. 민지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마음은 여전히 있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소희와 함께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웃들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어요. 그곳에서 이 씨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했던 김 선생님,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다는 박 할머니, 해외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정 할아버지까지 모두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 씨는 오랜만에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연결감, 그것은 규칙과 통제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경로당 회장이 이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책 읽기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30년간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어요. 이 씨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다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일주일 후 윤서가 퇴원했습니다. 이 씨의 제안대로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윤서의 짐이 도착하던 날, 이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윤서는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 있었어요. 이 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윤서는 감탄했습니다. 실버타운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늑하다고. 그날 저녁 이 씨는 윤서와 함께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몰래 산에 올라 별을 보며 마셨던 그때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다만 이번에는 몰래 할 필요가 없었죠. 이곳은 그들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다음 주말 이 씨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지와 그 가족 그리고 윤서의 아들까지 모두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요리하는 솜씨가 조금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민지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윤서의 아들은 두 노인의 우정에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 씨는 민지와 함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식물이었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여기서 살기 좋은지 궁금하다고요.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고 낯선 환경과 혼자 살아갈 자신감도 부족했지만 자신의 삶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뜬다고 덧붙였죠.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자신도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이 씨와 윤서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어요. 이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두렵고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택으로 걷는 길.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 씨와 윤서는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소희와 경로당 친구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이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화려한 시설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소중한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며 작은 일상의 기쁨을 느끼는 데 있다는 것을. 늦은 나이에 찾은 자유와 행복, 그것은 이 씨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을 탈출한 그날의 용기가 지금의 평화로운 나날들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씨는 윤서와 친구들 사이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74세,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자유로운 나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